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6권 한 운명적 인간의 나상. 조국 근대화와 민족 중흥. (11월 10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도쿄에 도착한 김종필 정보부장은 베이완 주일 대사로부터 오히라 외상과의 정치회담에 임하는 우리 측 입장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한일 회담의 가장 큰 난관을 돌파하게 만든 김종필 오히라 담판에 대해서 극단적인 평가가 엇갈린다. 김종필 부장의 기지와 배짱에 의해서 청구권 금액을 그 정도로 올려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고, 김종필의 독주에 의해서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했다는 주장도 있다. 김종필 오히라 합의는 오랫동안 진행되어 오던 한일 간 실무자 협상의 연장선상에서 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합의가 김종필 부장의 영웅적 행동의 결과라고 보는 것은 외교를 너무 개인사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베이완 한일회담 수석 대표는 1962년 9월 17일 외무장관에게 보낸 입장 조정 건의서에서 이미 이런 예측을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교섭 결과, 비공식 접촉을 통한 타진의 결과, 그리고 미국 측 및 기타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일본 측이 정치회담에서 취할 최종선은 많아야 2.5억, 5억 달러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우리 측으로서는 이를 용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며, 따라서 예비 절충의 각 단계에서 제시되는 액수를 우리 측에 유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1월 12일 일본 외무성에서 있었던 김종필 부장 오히라 회담에서 두 사람은 유명한 김 오히라 메모를 남기게 된다. 그 요지는 이러했다. 일본은 무상으로 3억 달러를 10년간에 걸쳐 한국에 지불한다. 일본은 유상으로 2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한국에 지불한다. 그 조건은 7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이며 이자는 연 3.5%로 한다. 일본은 또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1억 달러 이상의 민간 차관을 한국에 제공한다. 두 사람은 이런 요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양국 순회에 제출하고 결심을 받기로 약속했다. 회담을 마친 두 사람은 기자들에게는 비밀 합의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1차 회담 때보다 진전이 있었다. 한일 회담을 내년 봄까지는 마무리 짓고 조인, 비준하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는 정도로 이야기했다. 이 김 오히라 각서는 한일 회담의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했으나 많은 문제점도 남겼다. 우선 우리가 청구권이라 부르는 이 배상금의 명칭 문제였다. 일본 측은 독립축하금 또는 경제협력자금이라 부르자고 했고, 박정희 의장은 김종필에게 청구권에 대한 변제 내지 보상으로 지불된 것이라는 점을 납득시킬 수 있는 표현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긴급 훈령을 보냈다. 그럼에도 김종필 부장은 오히라와의 회담에서 이 호칭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끌어내지 못했다. 김종필은 오히라 외상에게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이상의 조치로서 한일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대목을 조약문에 넣자고 했으나 오히라 외상은 전문가에게 검토시키겠다고 한 발을 뺐다. 11월 22일에 열린 한일 실무자 회담에서 일본 측은 한국 측의 제안을 거부했다. 한국에 지불하는 돈을 청구권이라 명시하면 국회에서 금액이 과다하다는 시비가 일어나고 제한국 일본 재산은 어떻게 하느냐, 이북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등 시끄럽게 된다는 것이 일본 측의 반론 요지였다. 일본 측은 한일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되었고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식으로 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번에는 한국 측이 거부했다. 이 밖에도 양국 간의 이견 차이는 컸다. 한국 측은 과거의 양국 간 부당한 조약과 협정의 폐기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본 측은 이미 무효화된 사실을 우호 조약으로 체결하는 마당에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대했다. 한국 측은 또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UN 결의문의 정신을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본 측은 한국을 휴전선 이남만을 관할하는 정부로 이해하려고 했다. 제1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대우 문제를 놓고도 지루한 협상이 계속된다. 1963년에 들어서 김종필 부장이 자의반 타의반의 외유를 떠나고 박정희 의장이 정치적 도전을 받게 되자 일본 측은 협상에 열의를 보이지 않게 된다. 김 오히라 담판이 있던 날 김종필 부장은 도쿄를 방문 중이던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을 제국 호텔로 찾아가 50분간 요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장은 수카르나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고, 스카르노는 다음해 10월 이전에 방문할 뜻을 밝혔다. 수카르노도 김 부장을 초청했다. 당시 제3세계 비동맹국가 그룹의 중심 인물이던 수카르노는 다음해 반둥에서 열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블록 회의에 한국을 초청해달라는 김 부장의 요청을 승낙했다. 수카르노는 자원개발에 한국이 참여해줄 것과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재를 인도네시아에서 사달라고 당부했다. 이 회담을 주선한 사람은 최계월이었다. 최계월은 전후 일본에서 한 노인을 만나 친해졌는데 그가 바로 명치유신의 마쿠 조정자인 사카모토 료마의 양자 사카모토 나오미치였다. 최계월은 이 노인의 소개로 일본 자민당의 실력자들과 인간적으로 깊은 교분을 갖게 된다. 오노, 사토, 후쿠다, 후나다 등 자민당 본류의 친한 인맥과 친하게 된 그는 인도네시아와도 인연이 있었다. 최계월은 일본을 자주 오가던 네덜란드령인 이리안자야의 민족 지도자들과도 친했다. 이 지도자들이 이리안자야를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시켜 국가를 만들 것인가, 인도네시아와 합칠 것인가를 갑론을박하고 있을 때 최계월은 인도네시아와 합병하도록 설득해 준 적이 있었다. 최계월 덕분에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전쟁 보상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최계월은 수카르노와 친분을 갖게 되었으며 김종필과의 파격적인 요담도 성사시킬 수 있었다. 나중에 최계월은 한일회담의 마쿠에서 중요한 일을 하게 되고 인도네시아 산림 개발과 석유 개발에 투자하여 큰 사업을 벌인다. (1962년 11월 16일) 최고회의는 방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김종필 정보부장 환영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김윤군 최고위원에 따르면 김 부장은 능란한 화술로서 이런 설명을 하더란 것이다. 일본에 가서 자민당 지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자민당에는 자칭 8개 사단이라는 파벌이 있습니다. 이 파벌은 이해가 일치되면 뭉치고 이해가 상반되면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파벌을 많이 연합시킬 수 있는 파벌의 보스가 자민당의 총재가 되고 국무총리가 되는 제도로 당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평해 일본의 자민당은 전근대적인 정당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정당은 당내 파벌이 없는 당 총재를 중심으로 뭉쳐서 일사불란하게 운영되는 정당입니다. 이 무렵 박정희 김종필은 조국 근대화와 민족 중흥이라는 말을 만들고 이를 실천에 옮길 국가 엘리트 중심의 정치 세력을 창조하려고 했다. 두 사람은 이른바 구민간 정치 세력을 사당으로 규정했다. 그리하여 한국인의 민족성에 깊이 뿌리를 박은 파당성과 분열성과 사익지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국익지향의 공당을 건설하려 하고 있었다. 그런 공당의 조직 원리로서는 당이 일단 결심하면 국회의원은 이를 정치판에서 실천하는 임무에 충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당의 사무조직과 원내 조직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해서 이원 조직으로 불리기도 했다. 뜻은 좋았지만 공화당의 전신인 재건동지회를 비밀리에 조직하는 데 드는 자금 마련을 위해 정보부가 조작한 증권파동은 공당의 조건인 도덕성에 타격을 주었고, 주체 세력의 내분 격화는 군부 엘리트 또한 분열성과 파당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1962년부터 1963년 사이에 박정희가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는 한국 정치의 분열상과 파당적 생리는 그로 하여금 대중정치를 경멸, 기피하게 만든다. 결국 그의 행태는 정치에서 통치로, 시끄러운 민주적 절차에서 역사를 마주한 고독한 결단으로 기울게 된다. 박정희는 당파성과 분열성의 근본 원인을 사대주의 전통에서 찾아냈다. 그는 이 사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 주체성과 자주 국방을 강조하기도 한다. 재밌는 것은 북한의 김일성도 연안파, 소련파, 남로당파의 도전에 시달리다가 이들을 종파주의로 몰아 숙청한 뒤에는 주체라는 말을 앞세워 전체주의를 강화해 갔다는 점이다. 박정희, 김일성 두 사람은 정권의 내부 분열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주와 주체라는 같은 화두에 도달했다. 1972년 7.4 공동성명을 전후하여 김일성을 만났던 이우락 당시 정보부장은 이런 유지의 농담을 했다고 한다. 자주, 주체 등 주석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박 대통령 각하께서 하시는 말씀과 꼭 같은데 혹시 두 분끼리 비밀 접촉이라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주와 주체를 추구하는 두 사람의 방법은 정반대였고, 이로써 오늘날의 남북한 격차가 예정됐다. 김일성은 혁명적 열정을 동원하여 자체 자원만으로서
체제를 건설하는 자력갱생의 방법을 채택했고, 박정희는 국민들의 물질적 욕망을 활용하는 한편 이를 해외의 자원과 결합시키는 대외 개방적 국가발전 전략을 추구했던 것이다. 1962년 말 박정희는 여전히 분주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 울산공업센터 건설, 외자 도입, 국민재건운동, 한일회담, 1년 앞으로 다가온 민정 이양과 집권 연장을 준비하기 위한 헌법 개정 및 재건동지회 조직 등등. 박정희는 공화당 사전 조직에 대해서는 김종필에게 맡겨두고 최고위원들에게도 비밀에 붙였으나 헌법 개정은 공개적으로 또 민주적으로 하도록 했다. 헌법 개정의 실무 책임자는 최고회의 법사위원장 이석재 대령이었다. 그는 영관장교 시절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여 전직을 위한 고시 공부를 한 덕분에 주체 세력 인사들 가운데 법률에 가장 밝은 사람이 됐다. 박정희 의장은 미국 측이 헌법 개정의 방향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았다. 마침 이석재 위원장이 제안을 했다. 미국 사람들을 안심시켜줄 겸 해서 미국 헌법학자들을 초청해 자문역으로 씁시다. 박정희가 승낙하자 이석재는 하버드 대학의 루퍼트 에머슨 교수와 뉴욕 대학의 길버트 플랜치 교수를 초빙했다. 플랜치 교수는 후진국 정부의 비교 연구가 전공인 학자여서인지 한국의 실정에 매우 동정적이었다. 그는 미 CIA가 나에게 간섭을 많이 한다고 불평하면서도 한국이 근대화에 성공하려면 일본 모델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수백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근대화를 이룩한 서구 모델보다는 일본의 압축적인 근대화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다만 일본은 아시아에서 너무 앞서 나가고 있으므로 한국이 성공하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따르기 쉬운 이론적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일본 자민당의 헌법조사위원장이던 나카소네 의원도 이석재를 찾아와 한국의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5시간이나 꼬치꼬치 캐묻고 갔다. 주한미국 대사관의 하비브 참사관도 자주 이석재 위원장의 사무실에 와서는 이 조항은 어떻고 저 조항은 어떻고 하는 식으로 노골적인 간여를 계속했다고 한다. 화가 난 이석재는 어느 날 정색을 하고 하비브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은 그동안 질문만 해댔으니 나도 이제는 질문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든지 하시오. 미국 대사관이 그렇게 한가한 곳입니까? 참사관이 일개 육군 장교를 감시하러 다닐 정도로. 한국 군사정부의 움직임이 워낙 미묘하고 중요해서 그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매일같이 내 방에 출근하다시피 하여 헌법 개정안을 한 조항씩 캐내고 가고 있는데 하비브 참사관, 당신은 지금 한국 땅에서 미국 헌법을 만들고 있어. 그날 이후 하비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